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또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사흘 연속이고 또 올해만 7번째 풍선 도발인데 오물풍선은 바람을 타고 서울 종로 도심에 떨어져서 이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첫 소식 조윤정 기자입니다. 검은 봉지 속에 흰색 종이와 갈색 종이가 섞여 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군인이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오물을 쓸어 담습니다. 서울 종로구 도심에 떨어진 북한 오물풍선 잔해입니다. 대부분 종이 조각이지만 유독성 물질이 있을 가능성을 대비해 통제선을 쳤습니다. 북한이 4일 연속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도심 곳곳에 풍선이 떨어지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침투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걱정되는 부분이나 있는 것 같긴 해요. 버스 정류장에도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어 군부대가 출동해 수거했습니다. 저 같은 외국인에는 이게 오선풍선인지 그냥 쓰레기인지는 모르겠으니까 약간 그거에 대해서 뭔가 정보가 있으면 뭔가 좀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오전 6시 기준 종로구와 성북구 등 서울에만 총 29개의 오물풍선이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서만 7차례 오물풍선을 날려보냈는데 어제는 오물풍선이 인천국제공항까지 날아와 항공기 운항이 3시간 가까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오물풍선 살포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해병대가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해상 포사격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서북토소 해상 사격 훈련이 재개된 건 2018년 9월 19일 이 군사 합의 이후 거의 7년 만입니다. 그동안 해병대는 해상 사격 훈련 때마다 이 K9 자주포 등을 화물선에 싣고 육지로 옮겨서 했습니다. 이번에 배치된 그대로 이 미사일과 로켓 290여 발을 발사를 한 겁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전투 배치 명령이 떨어지자 장병들이 빠르게 포 진지로 이동합니다. K9 자주포가 굉음을 일으키며 포탄을 쏘아 올립니다. 백령도에선 북한 장사정포 진지를 초토화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천무가 연이어 유도탄을 발사합니다. 발사동기 개방 4, 3, 2, 1 발사! 발사 구령이 떨어지자 갱도에 숨어든 해안포까지 정밀 타격하는 스파이크 미사일은 정확하게 해상 표적을 명중시킵니다. 서해로 침투하는 가상의 적을 향해 해병대 유교단과 연평부대는 290여 발의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GPS 교란과 같은 도발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서북도서 해상 사격 훈련은 2017년 8월 이후 7년 만입니다. 해병대는 9.19 합의 이전엔 매년 분기별로 훈련을 진행해왔던 만큼 이번 포사격과 같은 훈련을 전면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적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한반도 동부 지역 상공엔 세계 최강 전투기인 미 공군의 F-22 랩터가 한 달 만에 출격했습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 전략자산 중의 하나로 적군 전투기를 차단하고 공격 원점을 타격하는 한미연합 항공차단 훈련에 투입됐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돕기 위한 북한의 파병 가능성을 시사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러시아는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우리 정부를 향해 거듭 경고에 나섰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북한이 파병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Any kind of increased cooperation between those two countries when it relates to activities on occupied Ukrainian territory is something that we would oppose.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맺은 뒤 파병할 가능성을 우려한 건데 북한군이 참전하면 러시아군 총알바지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당국은 이르면 다음 달 북한이 격전지 도네츠크에 공병부대를 파견해 재건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의 성급한 조치에 경고하고 싶다며
살상 무기를 공급하면 한러 관계가 치명적 결과를 맞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Прежнюю позицию неучастия Сеула в прямых поставках летального оружия Киеву.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도훈 한국 대사와 만나 한국 정부가 대립적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양국 협력이 파괴되는 건 한국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북한이 오늘 새벽 우리 군이 실패로 판단한 이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성공적 시험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우리 군 어제 새벽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실패했다고 판단했는데 북한은 성공했다 이렇게 성공한 실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북한은? 예, 북한이 이제 어제 실험한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 합참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북한의 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미사일 총국이 얘기한 걸 보면 그게 아니고 네네. MIRV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다탄두 기술이죠. 네. 다탄두에 3개의 탄두가 탑재해 있었는데 그것이 각계 예. 분리되면서 정확하게 분리되는 그 시험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북한 스스로가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이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가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한데요. 사실 부분은 뭐 제가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과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비행운이 이게 정상적인 비행체의 비행으로 날아갔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측정할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비행운이 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엔진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게 한 230km 정도 날아가서 원산 앞바다에서 이게 터졌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런 중요한 시험을 하는데 MIRV라고 하는 이 다탄두 각계격파 이 탄두를 실험을 하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실험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오히려 북한이 실패한 것을 좀 과장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첨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탄두 미사일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성공이었다면 이 다탄두 미사일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한테는 이제 큰 위협은 아니고요. 한국을 그렇습니까? 향해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이미 여러 종류가 있고 KN-23, 24, 25가 대표적이죠. 그 사거리가 400에서 800km 정도 나가는 거니까 굳이 한국을 향해서는 MIRV를 이렇게 사용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다탄두는 주로 이제 미국을 향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까지 확보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두 가지 기술이 남아있는데 하나는 재진입 기술이고 하나는 그게 다탄두 기술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본토에 도착하면 한 개는 워싱턴으로, 한 개는 뉴욕으로, 한 개는 또 다른 시로 이렇게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대응이 안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을 이제 확보하겠다는 그게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는데 북한은 이것을 이제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것이죠. 네.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이제 평양에서 서울까지 딱 1분이면 뭐 도달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 쪽에서 밀착 행보를 보여왔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기술을 이전받아서 시험에 이제 사용을 했을 가능성 여기에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한국 합참의 표현대로 이제 한다면 그게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북한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이게 MIRV 시험용이라고 하는데 두 개 다 그러니까 두 기술 다 러시아로부터 전수받을 가능성은 있다라 이렇게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실상 이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북한은 지난 4월달에 실험에서 성공했잖아요. 고체 연료로 다 성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거리를 늘리는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인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로부터 전수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만일에 이게 MIRV라고 북한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북한에서의 계속 기술 개발을 통해서 여기까지 건접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결정적으로 러시아의 기술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두 개 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러시아의 기술이 들어갔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죠. 지금 부산에 그 루즈벨트 함인가요? 항공모함 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하는 도발들이 이거를 겨냥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예민하게 보는 건 이유가 있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제 이게 항공모함이 들어올 때마다 북한은 그냥 있지는 않았어요. 항공모함이 들어올 때마다 항상 북한은 여기 예민하게 반응했고 여기에 대한 도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것이 전투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전자전기를 포함해가지고 한 90여 대, 축구장 한 3배 크기에 성문 순만에다 한 6천 명. 그러니까 떠다니는 군사기지니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데다가 이제 네. 루즈벨트함이 들어왔고 게다가 이제 우리가 프리덤 엣지 훈련을 한미일 연합 훈련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반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이 이런 시험 도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도 보셨지만 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장기화에 돌입을 하면서 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뭐 병력을 파병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통해 가지고 상호 지원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서 군사적 지원과 기타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는 총포탄 그리고 네. 탄도미사일도 상호 지원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상호 지원은 모든 수단이니까 예.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력 송출하는 것도 예. 일종의 상호 지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병단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예. 참여하는 것도 상호 지원이 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러시아 입장 같은 경우는 러시아는 지금 그 병력들이 모자라는 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의 동공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력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인력들이 재건 사업에 참여하거나 그들의 이제 동공화된 그런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북한으로부터의 그 인력 송출이든 또는 북한군의 파병이든 이건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알겠습니다. 네. 오물풍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 오늘 3일 연속 지금 보냈단 그렇죠.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 온 핵 항공모함 때문에 그러는 건지 네. 탄도 미사일도 발사를 하고 이건 자기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반발입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저기 루스벨트함 들어왔다고 이제 이것 가지고는 이제 사로 이제 그렇죠. 성호 이제 이게 그거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결국은 이제 나흘 연속이죠. 나흘 연속인가요? 사흘 연속. 사흘이요. 네, 이렇게 한 것은 결국은 우리 자유북한연합에서 보낸 탈북 단체의 그런 그 풍선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우리 군은 9.19 남북 군사 합의로 중단됐던 서북도서 해상훈련 7년 네. 만에 재개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상당히 북한한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한테 우선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네. 이제 사실상 군사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그 서북 도시에 있는 해병대 장병들이 전부 다 이제 해병 2사단으로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포항까지 가서 훈련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에 필요 없는 돈 들어간 것이 160억 원 이상 들어갔어요. 게다가 이제 현지 훈련을 하지 못하고 현지화가 다른 데서 훈련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7년 만에 훈련을 재개한 것은 자기가 싸워야 될 지역에서 제대로 훈련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대비 태세, 또 대응 능력,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한미 공군 그 쌍매 훈련도 지금 하고 있는 네네,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당연히 해야 할 훈련을 하고 있는 네네, 건데 네. 북한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걸 보고 또 도발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북한은 전반적으로 이제 쌍매 훈련만 가지고 이제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루스벨트함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그 프리덤 엣지 훈련 여기에 대한 이제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네. 이제 좀 전에 우리 여자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네. 것처럼 서북 도시에서도 지금 7사기 훈련이 있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반응 분명히 할 겁니다. 어. 그래서 북한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도발을 좀 준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합니다. 개원 28일 만에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건데 22대 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다음 달 5일 개원식을 열 예정입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 단일 후보를 결정합니다. 6선 주호영, 4선 박덕흠 후보가 경선을 통해 국회 부의장 후보로 선출됩니다. 상임위원장은 정무위 윤한홍 의원과 기재위 송원석 의원 등이 사실상 확정됐고 외통위만 안철수 김석희 의원이 경선할 예정입니다.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22대 국회는 개원 28일 만에 원 구성이 마무리됩니다. 원 구성이 마무리돼도 여야 간 원내 긴장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한 상임위 운영엔 적극 참여하겠지만 민주당이 특검과 청문회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보이콧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민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상임위에 들어가서 응하되 그런 그 부당한 민주당의 어떤 그 의사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겠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원내 일당이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택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원내 제1당이 승자 독식 방식으로 상임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의 임기 역시 4년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 적용되는데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후반기에도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려고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여야는 다음 달 5일 개원식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 간의 이 낯뜨거운 말싸움 장면을 전해드렸었는데 뒤끝이 더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고압적 태도를 보인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자 정 위원장 역시 한번 붙어보자면서 의사 진행을 방해한 여당 의원에 대해서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선 증인들을 향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고압적 태도가 논란이 됐습니다. 또 끼어듭니까? 기회를 주시면 퇴장하세요. 반성하고 오세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예의가 없어 이렇게. 예의가 없어. 어디가 대고 반말이야 지금? 국민의힘은 타인을 모욕하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정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처벌하는 이른바 정청래 방지법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법에 규정되지 않은 증인 퇴장 조치를 하며 상임위원장 권한을 남용하고 그러자 정 의원은 인신 공격성 발언을 쏟아낸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모두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며 한번 붙어보자고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유상범 의원이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며 태거 불응죄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법사위원장 처음 본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법사위원장 처음 본 것입니다. 여야 모두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아들에게 초등학생 회의도 그렇게 안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했고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예의 있게 하는 게 국민들 보기에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이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민주당도 전당대회 준비위를 꾸렸죠.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국힘 당권 주자들 이 선거 운동 시작부터 이 당원 한 40%가 몰린 영남 공략에 주력하는 모습인데 원희룡 후보 어제 대구를 찾아서 홍준표 시장을 만났습니다.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형님. 업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당대표 선거 두고 코치받으러 왔습니다. 당을 오래 지킨 사람, 당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지. 총선에 진짜 비상대권을 줬는데 쫄딱 망했잖아. 그래 해놓고 또 하겠다. 그런 애를 들러가지고 원장관이 나오셔서 참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후보님과의 만남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제가 뵙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홍준표 시장이 원 후보와의 만남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를 또다시 거칠게 직격을 했습니다. 일단 한동훈 위원장은 안 만나고 나머지는 다 만나. 이런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만나지 않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동훈 위원장은 지지하지 못하겠다 하는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여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게 좀 비판하기가 한동훈 위원장 측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총선 이후에 대통령 오찬 제의 자체를 3번이나 거절한 바가 있어서 이게 어떠한 제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나기 싫다면 만나지 않겠다라는 걸 좀 보여준 전례가 되어버렸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래도 우리 당의 축제라고 하는 만큼 좀 이렇게
어떤 이러한 갈라짐보다는 좀 화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두루두루 다들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 홍준표 시장을 여러 이제 후보들이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만나는 게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영향력이 있습니까? 일단 어쨌든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국회의원, 원내대표, 당대표, 대선 후보까지 하신 분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보수에서 지금 큰 빅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러한 영향력이 있는 홍준표 시장도 옳은 소리를 하면 당원과 지지자들이 뭐 공감할 것이고 옳은 소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말에 대해 반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금 홍준표 시장의 태도가 과연 한동훈 후보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분께서 사실 최근에는 발언이 좀 표현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옳은 소리를 한 것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뭐 제가 무슨 말인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만 이렇게 고립되는 모습이 당원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이게 주목할 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근데 그 나경원 후보와 지금 이 원희룡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가 이루어질지 이게 지금 관심입니다. 당대표 선거 이 초반부터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주 좀 이례적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나경원 후보는 어떤 입장인지 먼저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단일화부터 이야기합니까? 저희가 제가 당대표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저는 나왔습니다. 사실 윤 정부 성공에 있어서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대통령과 가까워서 독립하지 못하는 모습도 안 좋고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 후보는 일단 선을 긋는 모습인데 어제 원희룡 후보와 이 친윤계 유상범 의원 단일화 가능성 열려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캠프 쪽에서 있으시잖아요. 어떤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한 바도 없고 논의지지도 않았죠. 근데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왔다라고 하면 방금 나경원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분명히 본인이 지금 현재 108석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떻게 이거 당을 이끌 것인지 하는 비전과 뜻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선거가 시작하기도 전에 단일화부터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단일화를 위해서 나왔다라고도 판단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원들이나 국민들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뜻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면 본인들의 정책이나 그리고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정말로 선거에 열심히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예의일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결선 가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는 어떻게 상황을 봐요? 결선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선거야 사실 생물이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지금 만약에 뭐 1차 투표가 일어나고 결승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이때까지 어떠한 전당대회든 어떤 선거든 이러한 부분들이 뭐 합쳐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후보들이 또 사퇴하기도 했고 또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단계까지 갔었을 때 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용 의원이요. 원희룡 후보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서 또다시 윤심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은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최근에 그 이용 전 의원이 대통령실로 간다, 혹은 뭐 문체부 차관으로 간다 이런 하마평에 오르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이 이제 공직자로 가지 않고 어떤 특정 후보를 지원하러 가신다라고 하면 이분과 또 대통령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외부에서도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마음이 특정 후보에게 있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총선 참패 이후에 대통령실과 당이 조금 제대로 된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혁신을 해야 되는 이 가운데서 다시 또 당이 대통령실에게 이끌려가고 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또 전당대회의 정신이 훼손되는 그래서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이런 태도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현재 용산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 전당대회만큼은 어떤 개입도 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지 지금 여기 용산 출신이나 여기 친윤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분들께서 개인 간의 친소 관계가 있을 겁니다. 같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불필요한 오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제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지금 뭐 여기 전 장관의 캠프에도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위원장의 캠프에도. 그것도 나경원 의원을 또 돕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특정인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윤심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하기에는 옳지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이제 최대 외곽 조직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한동훈 후보에게만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 이런 보도 나와 있고요. 또 보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 시장도 한 후보만 만나지 않았고 또 한 후보에 대한 견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 1대3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한동훈 위원장과 그 반한동훈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밖에서 네. 그렇게 보십니까? 네, 누가 봐도 명백하고 노골적으로 한동훈 후보를 조금 쉽게 말해서 왕따 놓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저희 당에서 전당대회를 몇 번 치러봤습니다만 예. 어떤 행사가 있잖아요. 예. 특히나 영향력 있는 행사라고 하면 아무리 예. 그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지지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예. 모든 후보를 불러서 뭐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예. 뭐 서로 간에 뭐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런 것은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변명이고요. 예. 차라리 저는 불러서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약한 고리를 공격하는 것이 사실 선의의 경쟁인 것이지 예. 아예 애초에 그 링 위에도 오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은 절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호응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흥행이 아니라 예. 혼란으로 갈 수 있는 위험 요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사실관계가 달라요. 제가 여기 세미중 관계자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예. 왜 여기 한동훈 위원장만 초대하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저 역시도 여기 세미중에 몇 번 참석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20년 정도 된 포럼이에요. 근데 예. 지금 세미중 같은 경우는 예. 조찬 식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호텔에서 주로 네네. 여기에 미리 참석 인원들을 확정하고요. 여기 회비를 다 받습니다. 네, 그래서 참석 인원이 통상 이틀 전에는 확정이 돼요. 네네. 그럼 웨빙 같은 경우에는 명찰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최소 30분 전까지 기다렸다가 참석 여부를 확정한 다음에 명찰을 치우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미주는 이때까지 20년 정도를 이어오면서 특정인을 오라마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예. 그리고 여기에 어떤 후보가 됐든 간에 열려 있었었고 그리고 확정을 지어주신 분들에 대해서 예. 여기에 명패를 붙였다라는 게 이제 팩트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게 한동훈 위원장 대 다대의 구도로 계속해서 몰고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선거도 그렇습니다. 1위 후보가 있다라고 하면요. 그 후보를 같이 견제하죠.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을 꼭 당내 분열이나 분할로 이렇게 묘사할 필요는 없다. 이거 역시도 민주당의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청을 했는데 한동훈 후보 측에서 콜백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 가능성 높아진 상황이죠. 최고위원 후보 저마다 이재명 마케팅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정성호 의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별로 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을 어떻게 혁신할 것이고 다음 지방선거라든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런 자기 자신의 비전과 가치를 제시를 해야지 뭐 이 대표와 가깝다 또 이 대표와 함께 뭐 지방선거 대선 승리하겠다 이런 얘기만 해갖고는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진짜 이 정도까지인가 할 정도의 친명 일색이면서 또 발언도 그렇고 어떻게 봅니까 당내에서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말씀 잘해주셨어요. 아니, 정치인이라고 하면 최고위원 후보로 나와가지고 자기 정치, 자기 비전, 철학, 계획을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받으려고 해야지. 내가 이재명과 더 친하다, 내가 더 가깝다, 내가 더 잘 지킬 수 있다. 이게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원들과 국민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를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중도층의 이탈을 막아야 되고 오히려 표를 얻어야 되는데 어떤 중도층이 이런 모습을 보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은 좀 반성해야 된다 이런 말 드리고 싶습니다. 반성해야 된다 쓴소리 하는 사람도 많은데 출마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겁니까? 본인 경쟁력이 없는 거죠. 본인 경쟁력이 없고 인지도가 없으니까 과격한 말 그리고 더 친하다 이런 프레임밖에 가질 수가 없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당내에서요 이재명 대표 연입이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차기 대권 준비하는 이 대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이제 마음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요? 이 직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지사의 판결이 좀 나기 전까지는요. 네. 대선만 바라봤다면 지금 마음은 대선은 멀고 사법 리스크는 가깝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부터 막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뒤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실제 작년에만 해도 본인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당대표이던 당시에 네. 병원에서 읍소까지 부결 읍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당대표라는 그립을 놓고 나면은 이거는 막을 수 없다라고 본인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 예. 연임을 어떻게든 해야 된다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것이 나그네지라고 불리는 레밍이라고 종족이 있어요. 네, 레밍 효과라고 하는데 이 쥐떼들이요 자기 종족의 이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 사는데 예. 한 마리가 절벽으로 뛰어들면 우구장창 뛰어듭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성을 잃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으로 레밍 효과라는 말이 나왔는데 예.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이재명 당대표 지금 민주당이 살기 위해서 같이 뭉치긴 했는데 예. 결국에는 절벽으로 뛰어가는 이재명 당대표의 꼬리를 다 쫓아가는 형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자기 목소리들을 틀린 것들 내는 분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레밍 효과 얘기까지 얘기하셨는데 그거 뭐 답변을 드릴게요. 시간을 드릴게요.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 이 전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과거 출간한 이 요리책 구매에 나섰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재판에 나가는 이 전 대표의 금전적 지원,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글쎄 이런 그 강성 지지층의 이런 책 뭐 팔아주기 뭐 이런 표현이 좀 거칠 수는 있겠습니다. 그 얘기하고 방금 레밍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세요. 네, 일단 뭐 본인이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은 저는 건강한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검은 돈, 검은 거래 이런 것보다 훨씬 낫죠.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뭐 정보도 얻고 여러 가지 또 선물도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정치인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도 저는 좋은 캠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저는 다 공히 같이 조금 제안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레밍 효과 얘기하셨는데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벌 수 있죠.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도 사실 국민의힘이 별다른 다 차이점을 못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일극 체제라고 저희는 얘기하고 있지만 또 대통령실과의 수평적인 것을 요구하는 자체도 한쪽으로 추가 기울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양당 모두가 조금 변화해야 되는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전 리포트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국회 법사의 운영을 놓고 지금 여야의 대치 계속되고 있죠. 여당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를 하자 정 위원장도 한번 붙어보자면서 윤리위 맞제소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정청래 위원장이 되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너무 잘못됐죠. 그러니까 이게 좀 부끄럽습니다. 여기 우리 당 의원의 자녀분께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초등학교 회의도 이거보단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국민들과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요즘에 뭐 뉴스를 보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00인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저 정도라고 하면 이건 국민들을 넘어서 아이들에게 참 본보기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TV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 나올 기회가 된다고 할 때 본인들이 돋보이고 싶어서 강성 발언을 택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합리화 논리를 택해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아름다운 국회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위원장은 여당을 향해서 이제 뜨거운 맛 보여주겠다 이렇게 연일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죠. 그렇지만 야당 일각에서도 이 정 위원장의 의사 진행 방식 우려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려를 지적하는 당내 분위기도 꽤 있습니까? 네, 당연히 있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사건의 원칙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회의가 있었고 사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 정청래 위원장이나 아니면 민주당 간사 혹은 행정실에 연락을 해서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게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들어와서 바로 간사의 선임의 건을 해주시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심정과 상황을 100%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원칙을 따졌을 땐 순서가 좀 틀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위원장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존중해야 된다. 왜? 나도 국민의 대표이지만 저분도 국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임위에 나와서 기간증에 대해서 사실 뭐 혼내는 것은 저는 일갈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아니 가끔 기간증인들이 보면은 국회의원의 질문에 되게 말대답하고 말대꾸하고 오만한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데 사실 국민들이 모두 똑똑하고 모두 잘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국민이 물어본다고 하고 대답을 겸손하게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국회의원이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같은 국회의원끼리는 국민의 대표니까 조금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절차상의 문제를 따진다라고 하면 민주당 무엇부터 따져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이 어기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저 법사위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적합하겠습니까? 라고 예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통과도 지금 민주적이거나 지금 협의의 절차들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여기에 같은 의원들끼리 정말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의원 이름이 뭐예요?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 장면. 네, 이런 것들은 감정을 가지고 지금 싸우겠다라고 덤비는 것이지 어떠한 부분에서도 협치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아름다운 모습 국민들께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내에서 아까 우상호 의원도 제가 뭐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저 중도층의 이탈을 걱정하는데 대권을 생각하면 이 중도층이 더 걱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은 어떻게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까?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는 지금 검찰의 과도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야당 대표를 지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라는 주장도 있는 것이고요. 또 우상호 의원의 말처럼 대권으로 가기 전에는 이제 대표를 내려놓고 그냥 자연인 이재명으로서 본인에게 부족한 지역에 가서 본인의 표를 더 다독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 현실이 이재명 대표 말고 다른 분이 당대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좀 딱히 이재명 대표를 대안할 방법이 없다. 이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방당국이 화성 리튬 전지 공장 참사 3주 전에 화재 위험에 대해서 경고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화재 발생과 그로 인한 인명피해 경고는 물론 대형 소화시설 설치까지 권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리튬 연쇄 폭발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 아리셀 전지 공장. 소방당국은 3월 해당 공장 현장 점검을 한 뒤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 위험을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장 건물 구조와 다루는 물품 등을 근거로 큰 화재가 날 수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달 초에는 공장을 직접 방문해 화재 예방 컨설팅까지 실시하며 대형 소화기 설치 권고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공장 측은 참사 이틀 전 화재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리튬 전지의 위험성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근접한 소화기를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아리셀 관련 사업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아리셀과 외국인 근로자 파견 업체 등 5곳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어떤 자료를 확보하셨나요? 경찰과 노동부는 안전관리와 근로자 파견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DNA 검사 등을 통해 사망자 11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국적별로 한국이 1명, 중국 9명, 라오스 1명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손웅정 이 감독이 운영하는 축구 아카데미의 아이가 폭행당했다고 심한 욕설도 들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군이 2023년 작년이죠. 11월에 프로 선수가 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아카데미에 들어갔는데 기본기 훈련 같은 것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욕설도 좀 받고 체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일 큰 문제는 언제였냐면 올 3월 달에 2024년 3월에 일본으로 전지 훈련을 갔는데
경기에서 졌대요. 그러면 뭐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뭐 선착순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비슷하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20초 이내로 뛰어갔다 와라. 그랬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코치들한테 엉덩이도 좀 맞고 종아리도 맞고 그다음에 이제 꿀밤 같은 것도 맞고 이런 체벌을 당했다. 그런데 그 코치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손흥정 감독의 아들이자 손흥민 선수의 형인 그 손흥윤 이때 코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피해 아동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손흥정 감독이 아무리 코치들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최종적인 책임은 손 감독이니까 손 감독이 찾아와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찾아오기는커녕 사과도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거를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손흥정 감독 측은 이제 아카데미 측이 피해 아동 측에 사과를 했고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명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박하는 입장은 아니었으니까 부인하는 취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했던 대로 언행과 행동은 사랑에 전제됐었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가지 못한 부분을 반성한다. 그리고 아이와 부모 측에 사과한다. 이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냈습니다. 근데 뭐 모두가 알다시피 손흥정 씨의 아이의 훈육 방법은 너무나 잘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키운 과정에서 사랑의 매가 있었다는 거는 손흥민 선수도 여러 차례 얘기한 바도 있고요. 본인도 그런 방식으로 아이를 훈육했다. 그리고 아카데미 아이들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아동 학대에 이르는 정도에 대해서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 아마 이 부분이 어쨌든 경찰 조사를 통해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대응하고 또 법적인 처벌이 필요하면 받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사실관계 부분에 있어서 과장되거나 또 이 과한 어떤 합의금을 요구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은 분명히 좀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과한 합의금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2차 가해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이런 걸 가지고 과한 합의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를 이런 걸 2차 가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비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큰 돈을 요구하면서 이걸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체벌하고 또 다른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들게 하는 거고요. 지금에 와서 변호사를 통해서 그때 그렇게 큰 돈을 요구한 거는 분노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좀 석연치 않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양측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선수 허웅 씨가 전 여자친구를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허 씨 이제 주장을 하는 거는 수년 동안 이제 협박, 금품 요구받았다 이런 건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진지하게 교제하는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두 번의 임신 중절 수술이 있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 임신 중절 수술이 있었던 2021년에 아마 상대방 측에서 결혼을 요구하는데 이때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서 이제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사생활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했고 또 3억 원의 어떤 합의금을 요구하고 주거지를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의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해서 고소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허웅 씨의 측의 주장만 알려진 상황인데 왜 교제했던 사람을 고소까지 했는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고소 사유가 스토킹, 협박, 공갈미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피고발일은 그 허웅 씨가 데이트 폭력을 했다. 쉽게 말하면 폭행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발인과 피고발인들의 주장들이 수사로 밝혀지긴 하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더 이상 두 사람 사이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차원은 넘어갔다. 그러니까 법의 힘, 수사의 힘을 빌려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그다음에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이 허웅 씨의 그 선수 생활에도 굉장히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발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허 씨 측에서는 전 여자친구가 마약류를 투약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마약 관련 수사도 그럼 진행될 수도 있는 건가요? 본인에 대한 어떤 가해 사실 외에도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 꽤 구체적으로 고발 사유로 적시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특정 마약류를 뭐 코에 묻히고 와서 본인에게 얘기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 고발을 한 것 같고요. 경찰서에서도 이미 고발을 통해서 인지됐기 때문에 수사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DNA 채취 등 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시기 때문에 아마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까지 고발장에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축구 선수 황의조 씨가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형수가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도 반성문이나 이 공탁의 감형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 보여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형수가 황의조 씨의 매니저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데 작년 11월 16일에 구속이 됐어요. 네. 그다음에 3월 14일에 징역 3년 선고가 나왔는데 네. 그 바로 전날 3월 13일에 2천만 원을 공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심도 마찬가지고 이번 항소심에서도 이렇게 동영상을 유포하면 황 선수 뭐 그런 지위나 그 위상을 봤을 때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피해자들한테 발생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공탁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공탁도 미리미리 한 게 아니고 1심 판결 선고 전날에 했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유리한 양형 정상으로 삼기는 어렵다. 항소심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불법 촬영물 피해자 측에서는 이제 황의조 씨도 하루빨리 재판에 넘겨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황 씨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근데 경찰 수사가 있었고 올해 2월에 이 불법 촬영 그러니까 이 교제하던 여성과의 관계나 여러 사진들을 담은 것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고 또 황 선수가 해외 체류 등으로 출국하다 보니까 수사가 좀 지연이 된 것 같은데요. 뭐 피해자 측에서는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의 생환을 기원하면서 이스라엘 작가 19명이 기획 출품한 전시회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네, 신은석 기자가 전시회를 기획한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만나 인질 구출과 휴전 등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끌려갑니다. 놓친 남편의 손은 영원히 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의 생환을 기원하는 전시회가 한국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Attempts to give voice the youngest, more than 1 year old. 아직 풀려나지 않은 120명 중 43명은 이미 숨졌고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A symbol in Israel for the hostages. Hamas has moved many of the hostages into tunnels or areas where it's very difficult to carry out an operation. 이스라엘 측은 작전 중 민간인 희생은 가슴 아프지만 하마스의 의도적 살인과는 다르고 과장도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s an attempt to blame Israel. At some level, it's absurd. What country in good conscience could not rescue its own people because it will cause casualties? 하마스와의 전쟁은 저강도로 전환했지만 완전 소탕은 땅굴 때문에 예상보다 고전 중입니다. 북부에선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피난민도 발생했습니다. So far, Hamas is refusing to accept the American plan. Israel has accepted it. With Hezbollah, we need to show strength. It has to prepare to defend itself in the north, which requires us to bring fighting in the south to some sort of end. 이번 전시회는 다음 달 1일까지 열립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남미 볼리비아에서 군부 쿠데타가 시도됐다고 CNN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군부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수도 라파스의 대통령궁에 진입했습니다.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은 쿠데타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며 해산을 촉구했고 군부는 쿠데타 시도 몇 시간 만에 부대를 철수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수 배경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제사회 비난 여론이 커진 데 따른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폴란드의 대규모 항공축제 안티도텀 에어쇼인데요. 하늘을 수놓는 항공기들의 화려한 공연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안티도텀 에어쇼에서는 유로콥터 AS322 슈퍼푸마 항공기의 시범 비행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이 다목적 헬리콥터는 뛰어난 성능과 기동성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불꽃을 내뿜으며 비행하는 모습이 마치 한 마리의 불사조가 하늘을 나는 듯합니다. 화려한 비행 모습이 보이는데요. 눈에 띄는 다른 장면들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에어쇼에서는 다양한 항공기들의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현장에서 고난도 비행이 펼쳐진 후 상공에 남겨진 궤적입니다. 궤적만 보아도 현란한 비행 실력을 뽐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이 에어쇼는 단순히 시범 비행을 넘어 대중에게 항공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열리고 있습니다. 네, 비행 사진을 보고 있으니 기분이 덩달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지만 제주와 남해안으로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이 32도로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며 덥겠고요. 반면 남부지방은 장맛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에도 시간당 10에서 20mm 이상의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에 최대 150mm 이상, 남해안에 20에서 60mm, 그 밖 남부지방에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제주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한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32도, 청주 30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고요.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며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광주 28도, 제주 25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 내내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기 전 집 주변 배수구와 하수도를 점검하고 낙엽이나 쓰레기를 제거해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붕과 창문 틈새를 점검해서 비가 새지 않도록 보수 작업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혹시 정전이나 단수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비상용품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보기의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